이번 주 증시 전략 짤 때 뭐를 감안해서 잘 봐야 되는지 투자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주말 내내 좀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미국 쪽에서 한국의 그 대미 무역 흑자를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봤는데 미국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뭔지 봤더니 그 그러니까 한미 대미 무역 흑자가 한국 FTA의 관세 인하 때문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한국의 관세 폭탄을 좀 예고했었는데 그 명분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로서는 좀 호재로 읽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주목했던 건 자동차 산업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사님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예. 말씀하셨던 것은 미국 의회 조사국이죠. 대단히 예. 중립적으로 의회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고서를 내서 한국에서의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 무역 적자죠. 한국은 대단히 지금 폭발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 결과, 즉 그 당시에 2016년에 우리가 2.5%의 관세가 없어졌죠.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 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역 적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 자동차는 이 2.5%의 관세가 철폐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성장하였고 이 관세는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객관적인 연구 보고기 때문에 저희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대단히 보편적인 관세 정책이거든요. 하나 나라 유럽은 이렇고 영국은 이렇고 일본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고 다 하나씩 협상하다 보면 다 이거는 끝도 없이 협상만 길어지는 거고 그냥 지금 심지어는 캐나다하고 멕시코 예. 여기는 아예 관세가 없는데도 여기도 그냥 관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예. 그냥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 관세 정책에 의해서 한국도 피해가긴 좀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협상하는데 한번 카드를 내밀 수는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떠한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갖다가 두더지 잡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 아시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목표물은 여기 나올 것 같지만 갑자기 여기에 튀어나오면 한 대 때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옆에 있는 두더지도 맞아버리는 목표로 하지 않은 두더지도 맞아버리는 이러한 형국을 갖다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두더지 잡기식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예외가 없을 거고 부가적인 피해들이 많이 예상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입한 고유 관세에 따라서 그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관세, 그러니까 고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일단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5월께 보다 큰 관세 정책 패키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좀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신경 쓰이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지금 주요 자동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중국과 EU에 좀 껄끄러운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둘이 다시금 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중국이 유럽연합이 중국의 그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 그러니까 전기차죠 45.3% 관세를 물리고 했는데 이게 타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로서 신경 쓰이는 거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그 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어서요. 신경이 쓰이는 이슈인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계속 협상을 해왔었고요. 예. 협상의 실행 시기는 7월 1일부터였어요. 예. 7월 1일 전까지 유럽 각국의 입장들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요하게는 프랑스, 중국에다가 차량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독일 입장에서는 보복 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관세를 대단히 옹호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실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유럽 전체에서 판매량 중에서 여러분 무려 11%가 중국 자동차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엄청난 거고요. 물론 이것들이 이제 7월 이후에는 좀 주춤해 보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강력하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관세 장벽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다시 잠깐 효과를 봤던 주춤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단히 이 중국차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건 여러분 흔히 말해서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품질에 저 정도 가격이면은 살만하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격 경쟁력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유럽 자동차 시장에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왜 독일이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스바겐 같은 경우 독일 공장에 있는 3개 공장을 지금 폐쇄하기로 했고 보쉬 같은 경우도 5천 명을 해고하기로 하고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이 거의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하나가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중국 차량의 공세를 막지 않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붕괴되고 있지만 폭스바겐만 예를 든다라면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전체 폭스바겐 매출량의 약 33%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건 거의 BMW라든지 벤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2020년에는 33%였는데 약 폭스바겐 같은 게 연 400만 대를 팔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은 거의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쳐서 100만 대 또 판다고 쳐도 200만 대면은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 반토막마저도 잃어버릴 경우에는 자동차 폭스바겐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필사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반토막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폭스바겐이나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 독일 정부에 중국차에다 관세를 매기지 말 것. 어느 정도 내줘도 왜냐하면 기껏해야 지금 10만 대가 좀 넘는 차량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팔린 상태거든요. 중국 차들이 유럽에서. 요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럽 쪽에서도 중국을 어쨌든 가져가야 될 그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미국하고도 껄끄러우니까 일단 공급처 다변화 이런 걸 신경 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왠지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좀 먹을 자리가 있을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부터 볼 때는요. 전년도 대비 6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대단히 현대하고 기아차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럽 시장도 나름대로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경쟁력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 차들이 가장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은 여러분 브라질하고 태국입니다. 브라질하고 태국. 전통적으로 일본 차들이 공략하고 있었던 데를 갖다가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가 브라질과 태국을 공략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닭갈비 정책이라고도 하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치킨 립이라는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즉 이 하나하나 이 실제로 이 갈비살처럼 중간중간에 이 부분들을 쳐내면서 큰 시장은 가지 않지만 미국 시장은 막혀 있지만 중국차 입장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정책에 걸려 있고 물론 이거 협상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지만 야금야금 큰 시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라질이나 지금 태국을 공략하고 있고 이 브라질하고 태국 공략하고 동남아 공략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토요타하고 혼다에게 되게 치명적인 수주키라든지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어서 중국 자동차가 미국을 제외한 곳에서는 전통적인 독일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을 갖다가 시장 경쟁력들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력한 보조금 정책도 뒷받침해주고 어쨌든 배터리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또 정책적인 또 지원에다가 그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 가격 경쟁력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리튬 가격은 역사상 가장 낮은 가격을 2024년에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리튬이요. 근데 리튬 정제가 되게 중요한데 60%가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리튬의 정제에서부터 그다음에 배터리의 제조라고 할 수 있는 CATL이나 BYD 대단히 큰 회사들이죠.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과잉 생산을 하게 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현대기아차가 또 비교하기에는 사실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볼 수가 있죠. 리튬 가격 자체가 배터리 가격 자체가 전기차에서는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기아차가 좀 뭐랄까
그 미국 시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좀 막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막혀 있다기보다는 우선은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차하고 경쟁하기에는 모델 라인업들을 확대해줘야 됩니다. 지금 모델 라인업. 그러니까 지금 모델 라인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대가 지금 빠른 속도로 현대 기아차가 EV6에서 EV3라든지 EV4도 만들고 있고 EV9도 만들고 있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 9도 만들고 있고 이러면서 대형이라든지 소형까지 해서 또는 캐스퍼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이제 라인업들이 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라인업들이 완전히 완성되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전기차 생산 캐파입니다. 그러니까 캐파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기아차가 2024년 목표라는 것이 약 30만 7천 대 정도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차가 한 4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합쳐도 7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수치를 갖다가 어떻게 10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네. 지금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유럽에서 수요는 충분히 현대 기아차는 브랜드 가치도 좀 있고 상승하고 있으면서 판매처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생산량을 끌어내는 것이 현대 기아차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모델 라인업을 확충을 2024년에 못했지만 2025년에는 완성이 된다면 충분히 2025년에도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중국 차들이 이제 1단계에서 전기차에서 네. 전기차의 소프트웨어를 가미하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얼마나 보조를 맞춰줄 것인가, 여기서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2025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 배터리의 희망으로 불렸던 노스벨트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네. 유럽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또 같이 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과제는 있는 듯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쪽에서 여야 의원들이 세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뭐 다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우리에게 호재인데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5%포인트 올리기로 한 칩스법. 이 부분은 좀 통과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뭐 K 칩스법이라고 해서 예. 여야 의원들이 지금 합의를 해서 흔히 말하는 투자세액 공제, 특히 투자세액 공제를 갖다가 현행보다 한 5% 정도 더 확대한다든지 또는 R&D 같은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1%에서 20%로 확대한다든지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영업이익률의 증가, 즉 이것은 네. 비용의 감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증가라는 것은 다음번 분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의 증가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로의 위기설들이 왜 나왔냐라고 본다라면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D램 가격의 하락. 이 D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PC 시장 자체가 상승세를 못하면서 수요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급은 많아졌고 중국 업체들도 공급을 하다 보니까 D램 가격이 하락되는 거고 이건 영업이익률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HBM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되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1, 2개월의 끌 문제를 갖다가 거의 지금 6개월째 끌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매일매일 검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는 이것이 무언가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건 위기 징후라는 거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이제나마 그래도 형성된 것은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예.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위기 탈출의 어떤 해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말씀 좀 잘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업종에서도 그 범용 D램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달 들어서 20%툭 떨어졌는데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이 그리고, 예. 그 원인이 이번에 예. 여러분 델하고 후레페카드의 HP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델 같은 경우에 소비자 PC 부분의 사업 영역이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후레페카드는 뭐 1%밖에 아니지만 예. 델이 가장 많이 예. 소비자용 PC를 파는데 델의 소비자용 PC 매출량이 18%가 3분기에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올해 초에는 PC 시장이 회복되겠구나. 즉 코로나 위기 때 한번 PC에 대한 교체 수요가 크게 발생했었고 이제 충분히 3, 4년이 지났으니 PC를 교체하겠구나. 그리고 또 올해 24년 1월 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AI PC가 나온다 그래서 뭔가 네. PC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겠구나 기다리는 했는데 거죠. 전혀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있다라는 것, 예. 이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PCC 교체, 즉 고가의 제품에 대한 교체를 가정에서 꺼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PC에 대한 시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D램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줄어든다는 거고 중국의 저가 D램이 여기에 공세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랜드 프레시도 마찬가지고 DDR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익률을 높이기 어려운 판매량을 높이기도 어렵고 이익률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가 AI PC 같은 경우에도 기다렸는데 의외로 수요가 안 붙는 상황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범용 제품의 공급 과잉 이슈가 예를 들어서 DDR5 같은 최첨단 반도체 업황을 또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첨단이 아니라 DDR 초기 모델이고 범용적인 모델에서 공급 과잉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여파가 결국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중국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중국 요소로 한다면 얼마나 중국이 빨리 쫓아올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볼 문제가 있죠. 예. 하지만 시간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C 시장에서 상업용 PC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즉 DDR5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개인용 PC보다는 상업용 PC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업용 PC도 지금 프레페카드라든지 델 같은 경우에도 증가치는 있는데 1.1%에서 3%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우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업용 PC 시장이 이것을 수요 시장을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DDR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체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시간 격차들이 좁혀지면서 중국하고 맞서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도 2025년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위험의 경고 시그널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삼성과 SK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뭐 DDR4 줄이고 DDR5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어려워 보이네요. 리스크. 오늘 삼성전자도 1.85% 약세로 53,300원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된 모습. 네. 이 위기 빨리 좀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간 증시 온이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슈고 이번 주 좀 신경 써야 될 또 이벤트는 뭐가 있을지까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지났고 오늘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네. 사실은 12월 말까지는 헐리데이 시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판매량을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지표들이 소비자의 어떠한 소비 심리가 회복되었다, 위축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엇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헐리데이 시즌 때에 사실 선물을 많이 하고 흔히 말하는 조금 가격 비싼 것들을 많이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쌓는 것이 헐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이 헐리데이 시즌에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네. 앞으로 2025년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뭐 주식시장하고 관계되지는 않지만 대단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기준을 예.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여기에 또 음모론까지 있죠. 10만 달러를 막아서고 있는 이러한 숏 진영들이 대단히 거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동성 불량 자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냐 없느냐도 사실은 경기의 어떤 지표로서 특히 뭐 지금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로 SP와 SB 지수와 지금 비트코인이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번 주에도 10만 달러를 못 누르고 다시 하락하느냐, 다시 도전해서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불기둥이 나타나네요. 네. 네, 투자 심리, 머니무브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상은 나타나고 네. 미국 쪽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우리 시장이 약간 좀 아쉬워서 네. 이런 부분 좀 탈동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증시온 함께했고요.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님의 아주 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